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호스피스협회 충계학술 세미나에 등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계명대학교 이은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일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입니다. 지금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도 계시고요. 1차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오늘 이 강의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주제는 일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입니다. 흔히들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어떠한 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분류 체계가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곳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여기 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여기다가 이제 걸어 놨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 그 검색창에다가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라고 치시면 이와 같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라는 그 아티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시점을 보시게 되면 2020년 1월 2일 날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개편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급 감염병이 가장 심각한 감염병이죠. 총 17 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급 감염병은 20 가지, 그다음에 3급 감염병은 26 가지, 그리고 마지막 4급 감염병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일 경우에는 생물학적 테러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매우 크고 또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며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에 속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좀 있어서요. "그럼 코로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이 된 이후에 발생한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여기 안에 분류 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다음번 개편 때 1급 감염병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사한 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요러한 그 특징들을 보이는 것들이 1 급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그 질병들의 특성은 집단 발생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도 집단 발생이 매우 높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 1급 감염병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발생한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 또 군부대 같으면 군부대의 장, 또 병원체를 확인한 기관의 장, 이분들께서 이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급 감염병일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전에라도 구두나 전화로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신고 기간 보시면 될 텐데요. 개정 전에는 1 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분류한 것이 아니었고요. 개정 전에는 무슨 군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고 나서는 1 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무슨 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대폭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1급 감염병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즉시 신고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법정 감염병에 대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거나 또 신고를 방해한 사람, 개정 전에는 일괄적으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 1, 2급 감염병은 더 중증도가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급 감염병일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으로 벌금 그 액수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 4급 감염병일 경우에도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감염병을 신고하는 의무자의 그 카테고리도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요. 개정 전에는 의사 한의사분이 신고를 하도록 의무자로 지정을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의사, 치과의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이렇게 이제 그 직종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그런 개정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황표를 제가 먼저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 드리는 예방 접종 현황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4월 29일 기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월 28일 24시 기준으로 들어가 보시면 1 회차 이만큼 많은 그 시민들이 접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 회차 또 이만큼 많은 그 시민들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방별로 보게 되면요.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해서요. 세종 굉장히 많은 수의 접종자가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 표시된 이 지금 그 접종 건수는 1차 접종 건수를 총 합산한 그 수입니다. 그래서 총 누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나 많은 수가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접종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2차 접종일 경우에도 상당수 많은 수가 시행이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핵산 백신이 있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고 세 번째 혼합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산 백신은 mRNA 백신이라고 해서요. 그 작용 기전 그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쪼끔씩 다릅니다. 그래서 핵산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있는 단백질 유전자를 만드는 그 RNA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투여하는 그런 백신 형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핵산 백신 원리를 적용한 백신 종류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요. 일단 벡터라는 어떤 그 예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건데요. 그 자동차 위에 이렇게 물질을 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된 그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조합 백신인데요. 이거저거 섞어서 만든 건데요. 자, 이거저거 섞어서 만든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 종류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제 수입이 확정된 우리나라에 그 계약이 체결된 백신 종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까지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이제 들어오는 그 백신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은 총 4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접종을 예를 들어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1 차, 2차 그래서 2회 접종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으로 완료가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관이 조금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저온의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도죠. 영하 90 도에서 마이너스 60 도에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그 초저온 냉동고가 있는 시설에 반드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 도죠. 자,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 도에서 8 도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 냉장 수준이죠. 그래서 보관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금 더 보관이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얀센 백신도 -20도씨에서 보관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보통은 이제 6개월, 뭐 6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더나는 30일을 잡고 있고요. 유통. 자, 그러면 코로나19 백신을 예방 접종하는 그 원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모든 백신은 원리가 비슷합니다. 독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소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백신을 아마 접종을 해 오셨을 텐데요. 접종을 받는 그 모든 백신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일단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하는 그런 접종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면역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이 기전이 활성화돼서 결국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세포를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여기 지금 굵게 좀 표시를 해 봤는데요. 예방 접종 후에 면역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2주 이상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예방 접종 직후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슬오슬 춥고 열나고 피로감, 두통, 근육통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방 접종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상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것들은 2박 3 일이 걸립니다.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2박 3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종 방법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보관 온도가 초저온에서 극냉동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저온 냉동고가 구비된 예방접종 센터에 가서 맞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추천하기로는 21일 간격으로 최소 21 일입니다. 2회 접종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2 도시에서 8 도에서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1-2차 접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하기로는 4 주에서 12주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접종 맞고 그다음에 2차 접종까지 걸리는 그 간격이요. 최소 4 주를 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접종 기간이 길수록 조금 면역 반응이 괜찮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된 바가 있어서요. 그래서 4 주에서 12주 간격으로, 그러니까 4주 차보다는 8 주, 12 주가 훨씬 더 면역 반응이 증폭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 맞으시는 부위는 여기 팔 여기다 맞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제가 Q&A 형식으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질문답, 질문담 이렇게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어 가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코로나19 예방 접종만으로 코로나를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100% 예방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 접종 후에라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시나 환자 접촉 시에 자가 격리가 면제되나요?" 면제될 것 같으죠. 그런데 아닙니다. 자, 자가 격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또 우리가 이제 출국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마스크는 꼭 쓰셔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잘 해 주시고 계시죠. 거리 두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손소독 그대로 다 유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충분히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야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예방 접종만으로 장기적인 면역을 획득할 수 있나요?" 즉 다시 말해서 홍역이나 수두
이러한 그 감염성 질환은 접종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면역이 획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올해 한 번 맞고 한 5 년, 10년 계속 이렇게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 독감 예방 접종과 같이 매년, 매년 접종을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예,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답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면역 획득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소 2-3주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도 방어를 내 몸을 방어해 주는 항체가 생기기까지 2-3주 걸리기 때문에 1차 접자 이 1차 접종, 2차 접종을 다 완료하신 다음에 최소한 3 주까지는 매우, 매우 쪼끔 조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1-2 차를 다 완료를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수 있나요? 예,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감염된 사례가 해외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방 접종 후에라도 내 몸의 면역 상태가 많이 이렇게 저하된 상태라면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면역의 효과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면역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이 집단 면역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예방 접종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할까요? 예, 모릅니다. 그 아마 해외 토픽이나 해외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월드 뉴스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스웨덴이 집단 면역을 추구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거 아마 들으신 바가 있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집단 면역을 코로나19 특정한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집단 면역을 실험을 한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알려지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에 쪼끔 우리가 분별력 있게 좀 받아들여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사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온 거가 책이 쓰여진 시점이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전에 대부분의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예방의학 책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그 의학 서적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가지고 실험하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백신 효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예를 들어서 100 명이 주사를 맞았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 이상이 항체가 생겨야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중요한데요. 자, 기준은 네, 최소값 50 입니다. 그리고 하한값은 최소 30%를 초과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0 명이 주사를 맞았을 때 최소 30 명은 항체가 생겨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유효성이 있으려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그 식약처죠. FDA에서 발표한 기준은 우리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점추정치를 50% 이상 그리고 최소 하한값을 30% 초과될 경우를 이 백신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코로나 백신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올해 1-2차 접종을 했더라도 내년에 또 접종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또 많이 불안하시죠? 남아공, 최근에 영국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구입한 그 종류의 그 코로나 백신들이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4 종류를 구입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자, 그러면 이 구입한 4 종류의 바이러스 이 백신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매우 궁금하시죠? 예,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 이거 정답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 형태에 대한 백신에 대한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공, 브라질, 영국, 일본 등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출현하고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거가 아마 그 기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만큼 아주 세게 이렇게 퇴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을 할 때 그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를 이제 그 검사 그 결과 보고서를 내라고 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62% 정도로 보고가 되었고요. 화이자는 95%입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94.1%, 얀센은 66.1%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한 나라들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주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총 8,895명의 대상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석을 한 거죠. 이 중에 예, 백신 접종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 수가 98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다양한 나라의 다국적 국가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었고요. 총 36,523명의 대상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코로나 발생된 그 인원은 17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얀센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야 할까요? 누가 예방접종을 해야 할까요? 네,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에 따른 접종 순서는 아래 표와 같은데요. 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목적으로 1, 2, 3, 4, 5에 해당하는 대상군에게 접종을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방역이나 사회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해서 또 1, 2, 3, 4, 5에 해당하는 대상자군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 또 1, 2, 3에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자, 라번인데요. 라 그룹은 접종 제외 그룹입니다. 접종이 제외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접종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신부 접종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연구가 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 이득이 많을 것인지 해가 많을 것인지 아직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어서요.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우선 접종 대상자인가요? 네. 2-3 월에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저도 접종을 1차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3월 11 일에 제가 1차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2차 접종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예방접종센터 해서 이제 그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우선순위가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중증 환자 이용률이 많은 의료기관, 예를 들면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죠. 그다음에 종합병원, 보건의료인에게 예방 접종이 시행이 됐고요. 제가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마지막 여기 카테고리였습니다. 보건의료인, 그 상급 종합병원 보건의료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차 예방 접종을 이제 동의서를 쓰고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대응 요원들이죠.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 분기죠. 2 분기, 지금 우리가 2 분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2 분기에는 이러한 분들이 이제 접종을 받고 있고요.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65세 이상의 입원이나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2 분기에 예방 접종이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에 입소하신 분, 또 종사자분들,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또 학교나 돌봄 공간,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경찰 여기 포함되죠. 자, 그래서 사회필수인력 대상으로 접종이 2 분기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고3 학생들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학교 교육과 어떠한 수능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를 해서요. 전국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접종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대상별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기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3 월에는 65세 이상 입원하신 분들, 입소자, 그다음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분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 월이 쭉 오면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대부분이죠. 요러한 스케줄로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5 월부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아스트라제네카, 또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화이자 백신 해서 이렇게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돌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월,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 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 5 월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 월로 넘어가면서 접종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 해서 이제 사회 필수 인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경찰분들, 해경분들, 소방관분들이세요. 그리고 항공 승무원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4월 중순에서 말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군별 접종 시기를 앞에 제가 보여 드렸는데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제 18 세에서 49세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3 분기경에 접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백신이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쪼끔 이렇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 분기, 지금 이제 저희가 2 분기에 속해 있죠. 2 분기, 그리고 3 분기. 3 분기 가장 아래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성인 18 세에서 49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3 분기경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마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시죠. 그리고 좀 걱정도 두렵기도 하시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0세 미만 대상자들에게는 접종이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혈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토대로 해서 최근에 결정이 됐는데요. 30세 미만의 대상자일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요. 굉장히 희귀한 혈전,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피가 이렇게 혈전을 형성해서 덩어리를 형성해서 둥둥둥 떠다니다가 심장을 맞게 되면 심장 마비가 되고, 이제 머리에 뇌혈관을 맞게 되면 이렇게 흔히 말씀드리는 중풍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희귀한 혈전증을 유발하는 것을 어 보고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험 요인이 크냐 아니면 이득 요인이 크냐를 이렇게 따져 봤을 때 위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세
미만에서는 접종을 제외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장소는 네, 예방접종 센터 또 위탁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지금 이미 접종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 아마 '앞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예방접종 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화이자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그 아주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도 이제 그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센터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냉장만으로도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 센터가 무엇일까요? 네,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된 그 이를테면 이제 예방접종만 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을까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가 돼 있고요. 각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대구 지역에는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 지금 아마 각 지역별로 예방접종 센터가 차차차차 이렇게 설치가 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운영 시간이 궁금하시죠? 네. 지금 현재 운영 시간은 8 시에서 5 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접종을 받는 시간은 8시 반에서 4 시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야간 운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접종을 했을 경우에 이상 반응 발현에 대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이제 그 지정 기준에 맞게 뭐 그 냉장고 몇 개 또 어떤 그 보관 시설 그리고 일단 면적 그 기타 등등 그 수용력 얼마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기관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특별자치도지사분이나 시군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분께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우리가 위탁 의료기관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그 병원의 명칭들이 쭉 이렇게 안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미리 어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사전에. 그리고 예방 접종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예방 접종 증명서가 이렇게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국문, 영문으로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서가 요렇게 생긴 증명서를 이렇게 나눠 줘요. 이분은 이제 예방 접종을 다 1-2차 완료했다라는 그 증을 이렇게 발부를 해 주는 거죠. 자, 신청 방법은요. 여기 지금 그 예방 접종 그 예약 누리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그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질병관리청인데요. 또는 1339 콜센터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두 군데 다 예약이 가능하세요. 자,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승인해 줄 그때 당시에 결과 보고서에 들어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코백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그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것들이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그리고 주사 부위가 붓는 거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며칠 내에 다 없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증, 멍이 든다거나 후끈후끈하는 그런 발적 느낌, 그다음에 피로감, 두통, 근육통, 권태, 열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증상들은 대부분 경증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증상을 호소하다가 백신 접종 후에 며칠 내에 소실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례는 저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 2박 3일 걸렸습니다. 이틀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온몸이 이렇게 좀 통증이 있었고요. 근육통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특이하게도 어지러움증이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증 그리고 이제 그 속이 메슥메슥한 그런 느낌.
약간 그 뭐라고 그 오심 구토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어지럽고 약간 속이 메슥메슥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열이 좀 났었고요. 그 이틀 동안 좀 고생을 했고요. 3 일째 되니까 아주 깨끗하게 증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전신 쇼크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코로나과 코미나티 요거 상표 이름인데요. 상품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통증이나 발열이나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이 나타났고요. 접종 후에 며칠 내에 회복되는 그런 거가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미나티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 반응이 한 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얀센 제품이요. 얀센 제품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그 물품 중에 하나죠. 통증, 두통, 피로,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완신경근염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주사를 여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 어깨 쪽에 이제 신경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요것도 회복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얀센 제품은 이제 길리안 바레 신드롬이라고 해서 전신 그 근무력증이죠. 이런 증상 그다음에 심낭염, 상완신경근염 그리고 접종 후에 굉장한 그 과민 반응과 함께 안면 마비 증상을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접장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약간 부을 수 있고요. 약간 빨긋빨긋하게 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왼쪽 어깨 여기다 맞았는데요. 약간 부으면서 약간 빨갛게 왜 모기에 물렸을 때 약간 빨갛게 이렇게 부어오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괜찮았고요. 저는 오전에 10시쯤 오전에 일찍 접종을 했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하고요. 집에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저녁도 무사히 다 먹고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음 준 그 타이레놀 ER 650 밀리짜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견딜 만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2 시쯤 온몸을 찌르는 듯한 전신 통증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발열과 메스꺼움과 두통과 온몸의 근육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후회를 했습니다. '아 약을 미리 먹고 잤으면 이런 일이 쪼끔 예방되지 않았을까.' 그 진통제를 타이레놀 그 ER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박 3 일이었습니다. 이틀은 힘들었고요. 3 일째는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그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상반응 관리팀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상반응 관리팀에서 매주 업데이트 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보고를 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 건의 보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3 일부터 가장 최근에 올라온 자료가 네 4월 26 일자로 마지막 자료가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 올라왔고 몇 건이 열이 났었고 아주 세부적인 거를 이렇게 그 위클리로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국내 사례였고요. 외국은 네 국외죠. 외국은 어 눈에 익은 그 백신들 이름입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요 세 가지 백신인데요. 자, 사망 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로 인한 사망 건수가 334 건이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627 건이 있었습니다. 모더나는 없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로 인한 사망 건수가 321 건, 모더나 7 건, 아스트라제네카 19 건. 그래서 이게 같은 백신이어도요. 국가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체질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 쪼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보시게 되면 화이자로 인한 사망 건수는 134 건, 모더나 4 건, 아스트라제네카 5 건입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 발생 건수는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제가 빨간색 그 네모 안에 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화이자로 인한 사망 건수가 64 건이나 됐습니다. 모더나 4 건,
아스트라제네카 여섯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화이자로 인한 사망 건수가 386 건, 모더나는 5 건, 아스트라제네카 45 건이었습니다. 그 사망 건수만 보면 사실 어느 백신이 더 좋다 나쁘다를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마다 쪼끔씩 틀렸고요. 또 그 체질에 따라서 쪼끔씩 이렇게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종에 따라서 쪼끔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덴마크 화이자로 인한 사망 건수가 53 건, 모더나 1 건, 아스트라제네카 1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인데요.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 체계를 안내를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보상 제도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보상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쵸? 신청자분이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을 신청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에다가 보상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이제 결과 통보를 하겠죠. 이제 보건소에서는 이 신청된 신청서를 시도에다가 어 다시 올려요. 그럼 이 시도 보건국이죠. 시도에서 다시 질병관리청으로 보상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최종 보상과 보상금 지급은 질병관리청에서 보상 신청자에게 하도록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 차원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죠. 이거가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한 직접적인 어떤 증상으로 판단이 된다, 아니다, 그 여부를 결과 통보를 이제 보건소로 하게 되죠. 그리고 확실하게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판단이 되면 이것을 질병관리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상 절차를 보시게 되면요. 보건소에 이제 제출을 하죠, 신청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면 제출받은 그 피해 보상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 받은 그 신청서를 기초 역학조사 다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조사 결과 의견서를 첨부해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을 파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 피해 조사 결과를 다 검토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통해서 심의가 완료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심의 기간은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저는 이제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예방 접종 기다리고 계시거나 미리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는 동산병원에서 맞았습니다. 저희 이제 소속 병원이기도 하고요. 3월 11일 날 제 핸드폰 화면을 캡처를 해 왔습니다. 자, "내일 1차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라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병원 예방접종 센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예방접종 센터가 구축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5층 강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미리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하루 전날, 그다음 날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수업하려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관할 보건소에서 대구시 북구 보건소인가 봐요. 제가 이제 북구 보건소 관할인가 봐요. 그래서 북구 보건소에서 문자가 띵동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 확인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1차 접종을 받으셨어요. 일시, 장소, 무엇을 접종받았는지도 이렇게 색깔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2차 접종 예정 기간은 언제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5월 20일 이후에 2차 접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종 후 유의사항이 있어요." 하고 이제 문자가 아주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왔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최소 3 일간은." 또 "고열이 나면." 이렇게 해서 이 문자가 상당히 길어 가지고요. 다 보여지지는 못합니다만 요렇게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받고 그날 당일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 접종 3 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2박 3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이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3 일째 보건소에서 또 띵동 하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은숙 님 1차 예방 접종 후 3 일째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면 의료기관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코로나19 예방 접종 경험은 쪼끔 고통스럽긴 했으나 예방 접종에 저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해야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느꼈냐 하면 물론 예방 접종에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우려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약화된 어떤 굉장히 약하게 만든 음 그 벡터 백신이죠. 그거를 제 몸에 들어왔는데도 제가 그렇게 아팠어요. 자 그런데 '실제 코로나에 걸리면 얼마나 더 아플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은 제가 꼭 정해진 시간 안에 5 월 20일 전에 5월 20일 이후에 완료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일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선생님들께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좀 빨리 진행은 했는데요. 충분히 전달이 되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부디 제가 드린 정보가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케어하게 되실 어 네 저희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1차 접종 무사히 다 완료를 하시고요. 2차 접종도 무사히 다 완료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오늘의 강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2차 접종 다 완료를 한 다음에 또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는 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쪼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한국 호스피스 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